결정체 와인 잔의 줄기가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어두운 호두나무 테이블 위에 부서졌다. 바로 그때 황토색 봉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떨어졌다. 얇은 피의 선이 손바닥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나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가슴속으로 차가운 무게가 점점 커져가는 것보다 그 통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테이블 주변에 모여있던 2더전이 넘는 눈동자들이 나를 향해 돌았고 그들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가려진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쁨의 흔적이 살짝 엿보였다. 제 이름은 서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시댁에서의 평범한 어색한 명절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목소리를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유지하며 봉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다. 이혼 서류예요. 미는 감정의 기색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이가 다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윤 여사, 내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의도적으로 우아하게 들어올려 한 모금 마시고 여왕이 선언을 내리듯 내려놓았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배려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마다 특권의식이 묻어났다. 더 배려하는 것 누구를 위해? 그 질문은 공중에 떠돌며 내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나는 민의 여동생인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와인 잔 너머로 나를 쳐다보며 이 순간을 숨을 죽이며 기다려온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혼 서류를 생스기빙 저녁에 내게 건넸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다. 사랑하는 사람, 윤 부인은 가짜 친절로 속삭이며 차가운 시선이 내게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신은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았어. 테이블보 아래에서 태희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늘 밤 함께 오라고 고집한 유일한 사람 내 손을 힘껏 잡았다. 그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유일한 닻이었다. 나는 앞에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썰린 칠면조, 정갈하게 놓인 크랜베리 소스, 황금빛 저녁빵. 그 광경은 내 위장을 뒤집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적은 없었고 그 테이블에 앉은 단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아, 정말요. 지원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 작은 예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있는 거? 그게 진짜 직장을 안 구하는 핑계죠.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촌들조차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나는 민을 향해 돌아섰다. 어떤 것이라도 후회, 죄책감, 인정. 한때 내 스튜디오 벽을 함께 칠하며 우리가 만든 혼란을 웃어넘겼던 그 남자의 흔적이라도. 하지만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이 현실을 직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윤 부인이 린넨 나프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이 가족은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테이블 아래에 숨겨둔 가방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 안에는 거의 1년 동안 숨겨둔 문서가 있었다. 집의 소유권 증서. 민은 우리 결혼 6주년 기념일 밤 술에 취해 그 증서를 내게 넘겨주었다. 그는 잊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당신이 오라요. 내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피가 완벽한 흰색 테이블보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가족과 맞지 않았어요. 당신의 기준에는 너무 과한 사람이에요. 민의 머리가 갑자기 들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태희, 응급실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녀에게 차분히 물었다. 바늘로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윤 부인, 나는 어깨 너머로 덧붙였다. 그 얼룩을 빨리 처리해야 할 거예요. 피는 굳기 시작하니까. 법적 문서처럼요. 은식기의 갑작스러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떤 법적 문서요? 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따뜻하지 않게 차가운 미소였다.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정도였다. 감사절 축하해요. 내가 말했다. 이 집에서 여러분이 먹을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그들을 뒤로 남겨두고 떠났다. 소란과 혼란, 민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출혈을 멈추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태희는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 조용한 교회의 거리를 빠르게 달렸다. 부드러운 암버 빛이 비치는 거리였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피로 젖은 손수건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욱신거림은 둔하고 부차적이었다. 더 아픈 것은 수년간 내 안에 골마오르다 오늘 밤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우리는 작은 응급 클리닉에 도착했다. 의사는 나에게 6바늘을 꿰맸다. 나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민준의 순종적인 아내 워전트 애니모어. 나는 서현 그 테이블에 앉아 모두가 무너질 거라고 기대했을 때 유일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후에 태희의 도시 아파트에서 앉아 휴대폰을 열고 초안을 열었다. 몇 달 전 나는 변호사 박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절망적인 부동산 분쟁을 풀어내는 데 명성 있는 날카로운 법적 두뇌를 가진 변호사였다. 제목, 윌로우 크릭 118번지 부동산 때가 왔다. 보내기를 눌렀다. 서현. 정말 이걸 진행할 거야? 태희가 물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야망을 조롱하지 않은 유일한 친구. 밤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튜디오에 버터롤을 몰래 넣어준 사람. 이제까지 충분히 침묵했다 오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들이 들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태희의 집으로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두꺼운 파일을 움켜쥐고 변호사 특유의 표정 차분하고 읽기 어렵고 업무에 집중된 들 짓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는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첫 번째 단계, 현지 등기소에 소유권 확인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녀는 공증된 등기증서를 넘기며 말했다. 그 다음 준들에게 30일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세요. 나는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 없이 드디어 때가 왔다. 그날 저녁, 나는 6년간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딸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 집의 법적 소유자로서. 저택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화려한 유리 문이 내 헤드라이트를 반사했다. 차를 주차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벨을 눌렀다. 이번에는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내 얼굴에서 손에 든 서류로 다시 내 얼굴로 옮겨갔다. 내 긴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 어떤 것도 내 눈빛을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 서현, 어제 일에 대해 버제 일은 아니에요. 내가 문서를 내밀며 말을 끊었다. 이것은 지난 6년 동안의 일이에요. 그는 옆으로 물러섰고 나는 들어갔다. 광택이 나는 목재와 고급 향수의 향기가 공중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단지 가면일 뿐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한때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던 사람들이 이제 내 가구 위에 앉아 내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 있었다. 이게 뭐야? 윤 부인이 유리 테이블에 놓은 문서를 노려보며 물었다. 30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나는 그녀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이 집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내 소유입니다. 민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윤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원은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재치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구도 내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내 삶에서 배제하고 여기서 여전히 평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통지서를 자주주에 깊게 딛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떠났다. 내 뒤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휩싸인 가족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오래전에 쓴 계획을 다시 열었다.
스튜디오의 벽을 그림처럼 덮었던 꿈들로 가득 찬 계획이었다. 그때 나는 그 뒷마당 공간을 예술 갤러리로 변신시키는 것을 상상했다. 박물관에서 버린 작품이 아닌 예술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버린 작품들을 위한 공간. 가족에 의해 거부된 작품들. 개념은 있었다. 이름도 있었다. 더 헤이븐, 예술이 안식처를 찾는 곳.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내가 단지 붓과 뒷마당을 가진 취미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왔다. 다음 아침, 나는 저택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재창조의 기회를 기다리는 빈 캔버스처럼 보였다. 공기에는 오래된 페인트, 석고, 그리고 수년간에 보이지 않는 손상의 흔적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태희가 제 뒤로 들어오며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에 증기가 휘감겼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화려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듄 부인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라고 말하며 끝없이 닫게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태희가 말하며 눈이 빛났다. 진정한 갤러리 빛과 공간, 자유로 가득 찬 곳. 나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교수님을 기억하세요? 대학 때 예술복원을 가르치셨던 분, 그 깊은 목소리와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셨던 분? 물론이죠. 잃어버린 예술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신 분이죠. 그분은 보스턴 외곽의 스튜디오를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1년 넘게요. 밤과 주말 미니 요가 하러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요. 태희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현실로 만들 때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한 교수님,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이제 때가 됐어요. 3일 후, 나는 그의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다른 세계에서 옮겨온 듯한 공간이었다. 벽은 노출된 벽돌로 되어 있었고 아마씨 기름과 세월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으며 거대한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 테이블 위에는 반쯤 복원된 여성의 초상화가 천장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수세기 동안의 꿈에서 막 깨어난 듯했다. 정확히 시간에 맞췄네요. 그가 말했다. 그는 안전고글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복수의 결과를 알게 됐나 보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내가 대답하며 디자인 초안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재건하는 거야? 예술을 통해. 대담한 결정이네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흥미의 빛이 번쩍였다. 나는 초기 스케치를 가리켰다. 대강당은 새로운 천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가득 찬 중심 갤러리로 변모할 것이다. 옆방들은 복원 스튜디오, 친밀한 강의실, 그리고 진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이름은 뭐예요? 그는 계획도를 넘겨보며 손을 씻으며 물었다. 더 헤이븐입니다. 내가 말했다. 잊혀진 예술이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인 후 복원 대기 중인 오래된 그림들로 가득 찬 옆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는 연기로 손상된 모서리가 찢어진 정물화를 가리켰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할 수 없다고 버린 것을 위한 공간을 짓고 싶어 하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걸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 그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단지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건축팀은 이미 벽에서 낡은 벽지를 벗겨내고 윤 부인이 프랑스 유산이라고 불렀던 거대한 소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나는 변화의 먼지와 메아리 속에서 설계도를 손에 들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각 작업을 지시했다. 10번째 날, 나는 더 헤이번에 대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짧지만 의도적인 내용이었죠.
오랫동안 엄격한 전통으로 유명했던 저택이 곧 잊혀진 예술의 안식처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독립예술 잡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수집가가 전시관 한 켠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스미소니언 보존센터의 초청장이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나를 거부했던 그 기관이 이제 협력 제안을 하며 헤이븐에서 구현한 오픈 액세스 보존 모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늦은 오후, 황금빛이 이제 비어있는 대청을 통해 스며들 때 나는 타일 위에 새로운 평면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제 시선은 준의 식탁이 있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혼 서류가 제 무릎에 떨어졌던 곳입니다. 그 공간은 이제 개막 전시회의 주요 설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우편물 상자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편지가 왔어요. 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자 가슴이 멈춘 채 가장 가까운 의자로 걸어가게 만드는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벽들이 말할 수 있다면 깨진 것을 빛으로 바꾼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 교수전은 조용히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 가족의 거실이었던 곳, 이제 갤러리의 중심이 된 그곳에 서 있던 저는 벨소리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로 고용한 전문 보안업체의 경비원 재혁이 무전으로 연락해왔다. 서현 씨, 정문 앞에 남자가 있습니다. 민준입니다. 급하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민준의 시간이었다. 가벼운 방문에는 너무 일찍,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야외 손님 테라스까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분 후 나는 앞마당으로 나갔다. 민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깨달음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기억보다 더 쉰 목소리로 말했다. 5분만 주겠다. 나는 팔을 교차하며 대답했다. 그는 삼켰다. 지원. 그녀가 임신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올봄에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컴포저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4대에 걸쳐 살아온 곳이야. 지원의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야 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지. 나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피로함보다 잔인함이 더 컸다. 내 아이가 그의 어머니가 내 가족 앞에서 내 첫 그림을 조롱한 같은 집에서 자라길 원해. 내가 물었다. 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여름 내내 잡초를 뽑게 해서 정식주부로 인정받으라고 했잖아. 서현. 그는 가까이 다가왔지만 나는 자리를 지켰다. 아니, 민, 설명은 필요 없어. 코트 주머니에서 더 헤이븐의 최종 설계도를 꺼냈다. 시청에서 승인된 문서였다. 이 집은 전면 리모델링 중이에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최종 문서를 들어보였다. 커뮤니티 아트센터로 변모 중이에요. 법적으로 자금 지원받고 시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로 다음 달에 개장 예정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민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그의 눈이 결국 내 눈과 마주쳤다. 내 어머니는 이걸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갤러리에서 새로 설치된 조명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낯선 것이었지만 발신자 표시가 필요 없었습니다. 윤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거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인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회의를 요청합니다. 즉시. 저는 당신과 만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준 부인. 당신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짜증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명령조 어조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들렸다. 긴급함. 이 가족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유산을 무너뜨리면 당신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조금 미소 지었다. 친절하지 않게. 전 전통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더 솔직하고 개방적인 전통을 창조하는 거죠. 조용한 잔인함에 뿌리를 두지 않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윤 부인이 직접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턱을 넘기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다. 보안 모니터를 통해 그녀가 맞춤 제작된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채 제혁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윤 부인. 그는 스피커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해에 바르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현 씨는 예고 없이 방문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문서가 있다면 정문 근처에 안전한 드롭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 부인은 렌즈를 직시하며 화면을 뚫고 들어가던 그녀의 시선이 과거에 그녀가 지배하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서서 그녀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 저택의 모든 구석을 지시하던 여자가 이제 나만이 열쇠를 가진 문에 의해 막혀버린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준 가족의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안이었다. 그들은 집을 시가 2배의 가격에 사겠다고 했다. 나는 단 한 문장의 답변을 입력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곧 개막식의 중심 작품이 될 대형 갤러리 벽을 바라보았다. 미완성 캔버스에 부드러운 암버빛이 쏟아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비 날개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변모 중인 희망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파괴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제가 마침내 되찾은 목소리였습니다. 개막일이 다가왔다. 헤이브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빛나며 따뜻함과 빛의 등대처럼 서 있었다. 황금빛 스포트라이트가 노출된 벽돌을 비추며 주복도에 전시된 각 작품들을 밝혀냈다. 한때 준스의 화려한 로비였던 곳, 이제 이야기들이 숨쉬는 공간으로 변모한 곳. 이 저택을 가족의 유산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결코 이곳이 언젠가 박수소리, 웃음소리, 도시 곳곳에서 모인 예술가들의 조용한 경외감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대 뒤, 갤러리 공간에 걸린 커튼 뒤에서 나는 물잔을 들고 서 있었다. 검지 손가락이 수건이 가장자리를 비틀며 내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기자들, 예술 수집가들, 주요 기관의 큐레이터들. 과거에 내 작품 제출 파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거절했던 몇몇 익숙한 얼굴들도 군중 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태희가 맞춤 제작된 에메랄드 벨벳 드레스를 입은 채 내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기 나가서 봐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블록을 둘러싼 줄이 생겼어. 채널 6이 계단 옆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내 침묵은 긴장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밖에서는 안내원이 첫 번째 투어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재 바닥에 발자국이 부드럽게 울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게 예전에 누군가의 저택이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정확히 오후 8시, 부드러운 종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며 연설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갤러리 바닥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목재 연단으로 향했고 나는 곧게 서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했다. 오늘 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명확하고 예상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한때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판단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기대감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네 공간은 진실의 것입니다. 필터링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절대적으로 진짜인 이야기들의 공간입니다. 나는 방 중앙에 걸린 거대한 캔버스를 향해 돌아섰다. 아직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이 작품은 지라고 말하며 한 해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자아의 의심과 포기 직전의 순간들로 가득 찬 조용한 밤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신호를 보냈다. 2명의 직원들이 앞으로 나서서 천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거대한 혼합매체 그림이었다. 유화물감에 깨진 크리스탈 조각, 오래된 신문 기사, 거울 조각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작품의 중심에는 뒤집힌 식탁, 깨진 와인잔, 수십 개의 조각난 반사상이 있었다. 고통, 분노, 혼란, 그리고 중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한 여성 붓을 손에 든 채 자랑스러운 자세로 시선은 단호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회복입니다. 저는 조용한 확신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이 아닙니다. 존엄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저입니다. 방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작은 파동, 주저하며. 그러다 파도가 되어 점점 커지며 갤러리 전체를 울리는 안정된 박동으로 퍼져나갔다. 보스턴 리뷰의 한 평론가가 노트장을 들고 다가와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근처에서 뉴욕의 한 수집가가 태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원작을 사고 싶습니다.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리고 앞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돌아갔다. 윤준 부인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들어섰다. 그 뒤에는 표정 읽기 어려운 민과 임신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 지원이 서 있었다. 이곳은 공공공간이라고 생각했어. 윤준 부인이 차갑게 말하며 갤러리를 전장처럼 둘러보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 환영합니다. 재수를 저급한 취미라고 폄하했던 사람들도요.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카메라들이 돌았고 기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모든 말을 포착했다. 당신은 준 가문을 이용해 개인적 스캔들을 조작했어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유산을 더럽혔어요. 저는 당신의 전통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순히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예술을 통해. 제가 살아온 진실. 수년간 침묵당해온 진실이에요. 나는 중심 작품 쪽으로 손짓했다. 이것이 제 목소리예요. 그리고 마침내 들리고 있어요. 윤 부인은 말을 하려 했지만 또 다른 박수 소리에 가로막혔다. 방 뒤쪽에서 은발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뉴잉글랜드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였다. 준 부인,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작품을 내년 전시회 여성과 목소리에 선정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후 윤 여사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지원은 머리를 숙였고 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태희에게 돌아서서 잔을 들어 올렸다. 무엇을 위해 건배하는 거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를 부쉈던 말들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새로운 것의 기반이 되었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갤러리 천장에 빛을 반사하며 부서진 무지개처럼 퍼져나갔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재탄생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헤이븐의 2층 사무실에 앉아 시애틀에서 열리는 전시회 계약서를 넘겨보고 있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태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서현. TV를 켜 채널 9, 준 가족에 대한 보도예요.
리모컨을 잡으려 손을 떨며 뻗었다. 화면 하단에 밝은 빨간색 자막이 흘러갔다. 준 캐피털 연방수사 중 수백만 달러 사라져. 앵커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윤준 여사와 그녀의 아들 민이 고객 자금 유용을 포함한 금융 부정행위로 연방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러 부동산 자산 그중 하나는 윌로우 크릭 저택 비사적 투자에 활용되었다고 얼레지즈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 박동이 귀를 울렸다.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그때 부동산 이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다. 전방 압수 목록에 올라간 또 다른 자산으로 말이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변호사였다. 서현,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확인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만약 몇 주만 늦게 신고했어도 헤이브는 조사에 휘말렸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마당에서는 오후 보건 워크숍을 준비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정상적이다. 민은 어때요? 내가 물었다. 그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책임을 윤 여사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았다. 그날 밤, 뒷 스튜디오에서 19세기 프레임에 실란트를 바르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망설였다. 전화를 받았다. 서현, 목소리는 약했고 알아보기 어려웠다. 지원이었다.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이 나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소환장을 받았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집도 돈도 아무도 없어요. 기억이 되살아났다. 첫 전시회에서 나를 조롱하는 그녀의 웃음. 윤 여사가 나를 예술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여자라고 부를 때 그녀가 비웃던 모습.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자고 갈 곳만. 손님 방이라도. 나중에 갚을게요. 그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요. 나는 손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한때 추수감사절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펼칠 때 떨리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정원 뒤에 게스트하우스가 비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접근 코드를 재설정해 드릴게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3시간 후, 낡은 은색 세단이 헤이븐의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섰다. 나는 문을 열었다. 지원이 차에서 내렸다. 기억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다. 낡은 코트 아래로 배가 부풀어 있었고 낡은 캔버스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디자이너 구두도, 고급 향수도, 화려한 외모도 없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저녁 식탁에서 나를 비웃던 여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벗겨진 지원이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붉고 피로한 눈으로 속삭였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돌고 있는 돌길로 안내했다. 새로운 정원 침대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다. 튤립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손님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깨끗한 시트, 따뜻한 조명, 흐르는 물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문 앞에서 나는 앞 계단에 서서 멈췄다. 이건 당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아이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로 영원히 정의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주 작업실로 돌아가서 갤러리 중심에 있는 회복 작품 앞에 섰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빛 속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깨진 채로도 살아있는 듯 했다. 새로운 진실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용서는 항상 타인이 편안히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드로잉 테이블에 앉아 다음 봄 전시회를 위한 스케치를 시작했다. 주제, 재건. 그리고 나는 그 뒷마당 구석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첫 장을 조용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주 후, 봄 아침에 대문벨이 울렸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이제 복원 및 전시센터로 유명해진 더 헤이븐의 낡은 벽돌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보안 카메라 화면을 살폈다. 문 앞에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은발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팔에는 정성스럽게 감싼 캔버스를 안고 있었다. 윤준 부인. 화면을 검게 흐리게 하고 인터콤에 말을 걸기 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재혁, 그녀를 들여보내라. 그녀만. 그녀는 느리고 의도적인 걸음으로 접수실로 들어섰다. 자세는 예상보다 곧았지만 자랑스러운 턱의 각도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캔버스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것은 젊은 여성의 오래된 초상화였다. 부드러운 곱슬머리, 아쉬운 표정, 색이 바래고 미세한 균열로 뒤덮인. 이건 제 어머니예요. 그녀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실에 거의 30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서현아, 내가 너를 잘못했어. 내 꿈을 무시했어.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너를 내쫓는데 일조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남은 건 오직 진실된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 그림을 복원할 수 있어요. 나는 갈라진 프레임을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결코 원래와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윤 부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균열이 바로 현실을 만드는 거죠. 구할 가치가 있는 이유예요. 과거는 지워질 필요가 없어요. 보아야 하며 우아하게 재건되어야 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는 요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만약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행정 업무, 청소, 문서 정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과거를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나는 생각에 잠겨 뒤로 기대더니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말했다. 디지털 기록 관리에 대해 누군가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그녀가 가져온 것을 가리키며 다음 주에 복원 예정이에요. 당신도 참여해 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한때 차갑고 날카로웠던 데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감사의 빛. 그 후 몇 날이 지났습니다. 윤 부인은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없었고 고급 가방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유니폼을 입은 조용한 여성이 파일을 정리하고 액자를 닦으며 가끔 학생들의 진행 중인 작품을 감상하며 일했습니다. 지원도 게스트하우스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그림 복원 단기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웃던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가 한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주말 오후, 그녀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소년으로 넓은 파란 눈동자는 민의 것이 분명했지만 썸아우 더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지원은 그를 하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 그날 저녁, 주 복원 스튜디오의 창문으로 황금빛이 흘러들어올 때 나는 현우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윤 부인의 어머니 초상화의 배경을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다. 지붕 아래에 잊혀졌던 캔버스가 서서히 생명을 되찾고 있었다. 이곳을 바꿨어요. 현우는 여전히 숙달된 손으로 오래된 광택제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며 말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나는 미소 지으며 시선을 스튜디오 곳곳으로 옮겼다. 제자들은 조용히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명문예술학교 졸업생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오래전에 중퇴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력서에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캔버스에 난 모든 균열을 마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을 품고 있는 것처럼 대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눈앞의 확대경을 조정하며. 하지만 복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을 더 명확히 보는 법도 배웁니다. 일어난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시 상상하는 것. 현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그가 덧붙였다. 깨진 것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때도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부드러운 바람이 새로 피어난 라벤더의 향기를 실어왔다. 지원은 돌길련의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고 윤 부인은 현관 근처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다. 하주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픔이 닿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듯했다. 나는 집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압박과 판단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이제 봄빛의 부드러운 광채 속에 서 있었다. 완전히 변모한 모습이었다. 정복이 아니었다. 치유였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재창조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선을 다시 그어가는 과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었다. 기억의 수호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다시 숨쉴 공간을 주고 있었다. 상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존재하도록.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서현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균열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 균열은 빛이 들어오는 곧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녀는 고통을 목적지로 바꾸어 판단으로 지어진 집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성장, 표현, 재탄생의 성역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기로 선택할 때, 파편에서 치유와 의미를 창조할 때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때로는 은혜까지도요. 당신은 어때요? 서현의 용서 행위는 약함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을까요?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가족, 회복력, 그리고 다시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진정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